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12월 8일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제 일요일은 또 날이 또 많이 풀려가지고요. 낮에는 춥지도 않고 아주 푸근한 그런 날씨였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영상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 소연철 박사님의 이 한반도 슈퍼사이클 이 책을 내용으로 하는 그 영상을 지난주 12월 2일인가 찍으면서 그거 다 찍고 나왔더니 야 내년에 대박 섹터를 하나 찾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영상에서 보면 2부가 또 나중에 올라올 건데 2부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저희가 거의 뭐 1시간 반 이상 찍었었는데 우리 소 박사님이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이 보시는 분들이 이 진가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역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은 안 놓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채밀턴 분들이 수준이 좀 높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아시고 그 영상을 또 만 분 이상 보셨고 댓글도 참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 2부는 더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건데 좀 더 빨리 보고 싶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부 내용 한 번 더 빨리 듣기 한 1.25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래 들어보시고 나중에 2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그 이슈가 또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막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월간 전망 자료 올라갔었고요. 그 뒤에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좀 종목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시장 전망 부분만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유튜브를 켜고 웜의 신박을 들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다른 컨텐츠를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댓글 쓰시는 분들의 수준도 참 높은 채슬리입니다. 네. 그래서 원칙이 딱 정해졌죠. 무조건 5시 전에는 업로드를 시키자. 네, 그렇게 좀 확고한 원칙이 세워지면 좋습니다. 그죠?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세타에 있는 제 가슴에 보이는 일자 저거는 뭐지?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일자가 아니고요. 햇빛입니다. 햇빛이 여기, 네, 아주 강렬한 햇빛이 제 가슴을 비추고 있습니다. 업로드가 빨라서 그런가 오늘은 왠지 더 반갑네요 하셨고요. 그죠? 언제 올라오려나 기다리는 시간이 채슬리와 밀당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있네요. 밀당 옳지 않습니다. 마음 졸이게 하는 밀당 옳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측 가능성.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첫눈이 요란하게 오긴 왔네요. 눈이 오면 출퇴근 걱정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눈이 왔을 때 출퇴근 길 막히고 이런 거 걱정하면 아줌마 아저씨고, 그죠? 와, 첫눈이다 하면서 강아지처럼 뛰어놀면 소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네, 출퇴근 걱정, 우리 또혜양님 눈 온다고 출퇴근 걱정 이렇게 걱정하시면 아주머니 소리 듣습니다. 이달의 댓글에 저도 한 표입니다. 최고. 그렇죠. 정말
쓴소리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시다니 공감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몽몽이님이 연말이라 다들 송년 모임들 가셨나? 댓글이 저조하네요 하셨고요. 금요일날 빨리 올렸더니 이렇게 빨리 올라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신박 업로드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같은 마음이었는데 아마도 신박이 늦으면 내용이 겹치기 많은 퇴근길로 대체하느라 조회수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셨고요. 지주와 소장농 이야기 귀에 쏙 들어옵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많이 모아서 지주가 되어야겠네요. 네, 제가 3프로에서 위즈덤 컬리지 했을 때 그때가 22년 10월 장이 되게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 장이 되게 안 좋을 때인데도 우리 위즈돌 그 강의하러 가면서 그냥 폭락한 22년 10월 11일 뭐 10일 요때가 미국 시장 바닥질 때인데 네, 그 주에도 토요일 날 오전에 공차고 오후에 1시부터 한 6시까지 강의했던 것 같은데요. 원래 1시부터 한 5시까지 한 4시간인데 또 강의하다 보면 시간이 항상 오버되고 그 전날 새벽같이 그 자료 만들고 아침에 축구하고 그리고 오후에 강의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딱 요 얘기거든요. 자본주의가 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폭락장이 급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지주와 소장농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주 뭐죠? 땅의 주인이잖아요. 땅의 주인.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땅의 주인. 지금은 그 곡식을 키워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소장농은 영원히 소장농이지만 노예는 옛날에 계속 노예였고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마디로 노예로 돈에 계속 끌려다니면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거, 노예의 지위를 떨쳐버리고 지주가 되는 거. 지금은 자본가가 되는 거죠. 핵심 우량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최밀턴 고수님의 내공 있는 비유 멋지십니다. 투자 경력 1년 8개월, 지루한 조정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나무만이 아닌 숲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작도 아닌 이미 수확을 마친 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열매를 기다리다가 몇몇 종목의 비중이 꽤 물리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기법도 투자의 큰 그림도 볼 수 있는 안목도 더욱 키워야겠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어제 금 내린 첫눈 아들이 강남에서 수원 오는데 5시간 걸려 퇴근을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수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제 완전히 지난주 그렇게 교통대란이었군요. 준비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죠. 우리의 장도 모두 위기를 알면 피하는 방법도 가지려 하겠지요. 슬로우 조깅처럼 투자도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서 꾸준히 해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도파민에 취해서 내러티브의 공허함을 쫓아 전력 질주하다가 꽈당 넘어지면 많이 아플 테니까요. 피드백은 나를 가다듬게 하는 확실한 거울인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제 첫눈 소식이 저에게는 생경하게 들리네요. 대구는 눈 구경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구, 부산, 저기 김해, 창원, 광주, 여수, 목포 그쪽은 눈 구경하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죠? 눈이 잘 안 쌓이죠. 눈은 오기는 오는데 잘 쌓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산에 살 때 한 6, 7년에 한 번씩 눈사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눈 덮인 축구장에서 열심히 축구 하시겠죠. 네. 토요일 아침에 축구를 가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금요일 밤에 회사에서 퇴근해서 가면서 네, 축구장을 한번 쓱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그날 또 낮에 무슨 경기가 있었는지 좀 많이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 앞에 학교들도 좀 있고 해서 아마 학교 학생들이 좀 치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6시 반 40분쯤 갔더니 저희 또 팀원들이 열심히 또 남은 눈을 다 치워서 싹 치우고 공 찼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공을 안 차시는 분들은 저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면서 눈 치우는 거, 삽질, 소위 말해서 삽질 엄청 했거든요. 네, 저렇게까지 했어도 축구를 해야 되나? 네, 근데 그 눈 치우면서 땀이 엄청 나거든요. 땀 흘리고 미리 몸이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몸 풀고 딱 공차니까 아주 재밌었죠. 포트폴리오 피라미드 기법 이해해야 하며 행동하여 경험을 해야 한다. 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린 얘기입니다. 피라미딩 기법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금요일 날도 우리 위즈돌 멤버 플러스 우리 신우영 부장도 제가 그때 월간 전망 하고 나서 회사로 한번 찾아와라 해서 금요일 날 같이 저녁을 먹고, 그러고 채슬웨이 라운지에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줬죠. 투자를 심플리파이, 간단 명료해야 된다고요. 투자가. 그 간단 명료한 원칙 중에 하나가 매매 기법은 이 피라미딩 기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피라미딩 기법으로 해서 장기 우상향 추세의 종목을 잘 찾았어요. 잘 찾았는데 언제 팔 거냐? 요 언제 팔 거냐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단 제 주변에 이 고수들 2명 있다 했잖아요. 여러 분 계신데 스타일을 크게 2개로 나누면, 하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 100% 먹으면 미련 없이 팔고 또 100%짜리 주식을 찾아서 1, 2년에 한 번씩 그 100%짜리 매매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다른 형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차이점이 이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시장 끝났네, 약간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주식을 되게 잘 팝니다. 떨어지는 어깨에서 굉장히 잘 팝니다. 막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분의 특징은 패닉 셀링 구간에서 주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하고의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순발력.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저도 그렇고, 그렇게 꺾였네 하면서 막 떨어지는 어깨에 막 밀어서 팔고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잣대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싸졌을 때 사고, 근데 크게 제가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신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싸네 하면서 사모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느긋한 성격이다 보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밸류에이션을 잣대로 한다 이러신 분들은 너무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에서 틀렸지만,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쌀 때 사고 비싸면 팔고, 비싸다고 싶어서 팔았는데 막 더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언제 팔아야 되냐, 요 관점은 결국은 밸류에이션 잣대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 그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발력 좋은 형님들이 꺾였네 하고 막 때려 파는 거,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할 줄 몰라도 그래도 비싸면 줄이고
싸면 다시 늘리고, 요 단순한 원칙 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업계에서 아니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산 부국 한국 얼마 남지 않은 듯요. 일본의 흐름을 닮아간다는 전제하에 부자파 투자 불변의 법칙을 읽을 때 주식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부분을 읽으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 조사를 조금 해보니 최초 주식회사 설립은 일본이 24년 빠르고 증권거래소 설립은 무려 78년 빨랐네요. 상당히 선진화되었다는 건데 국가주도 밸류업을 2014년에 시작해서 25년도에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우리나라도 25년의 시작이라고 보면 향후 10년 이내 상상 못할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과거 밑보여 경제를 망가뜨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KBT 등 10년이 아니라 더 빨리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라왔던 어제 영상 한반도 슈퍼사이클 읽어보시면 그 밸류업이 일본이 10년 걸렸다면 10년이 뭐예요? 일본이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13년이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12년 걸렸는데 우리는 그 절반 한 6년 만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우리가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대변역에서 얘기한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 중간에 한번 크게 출렁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6천 간다고 봅니다. 6천. 5년 안에 6천 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힘이 생기고 있는 때라네요.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많은 것을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힘들지. 가벼운 거, 이런 거, 휴지 조각 하나 이런 거 위에 올려 넣는다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짧은 주식 경력 동안 2번의 강세장과 한 번의 하락장을 겪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강세장은 돈을 벌게 해줬고 하락장은 배움을 얻게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이 하락장은 아니지만 혼조세가 가득한 갈팡질팡한 장도 지나고서 다시 보면 분명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좋은 글을 쓰셨네요. 비기너스 럭이라고 있잖아요. 21년도 2019년부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밑에 쭉 걸어놨는데 두두둑 체결되면서 그죠? 뭐야 하면서 계속 걸어놨는데도 다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많이 사게 됐죠. 그러고 나서 2020년 코로나 1기가 끝나고 2차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코로나 구제금으로 인해서 굿즈 소비가 많아지고 특히나 전자제품, 노트북, 핸드폰, 교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4만원, 5만원대 샀던 삼성전자가 9만원을 가고 그러면서 와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2021년 초에 3천이 넘어간 장에 주식 서적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되고 그렇게 유포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포리아에서 이제 이런 장이 계속되면 나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해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겪으실 때마다 큰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셨어도 돼요. 그 실패를 경험으로 나는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장대 양봉 만들고 끝날 거야.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실패는 모두가 겪은 실패 경험입니다. 주식 투자의 고수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강다리 마포대교 2번 안 가본 사람 없다고. 네, 너무 무리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첫눈이 나는 단어에서 오는 설렘이 순식간에 불편함으로 바뀌어버린 날이었네요. 그래도 눈을 자주 볼 수 없는 제주서 사는 제게 부러운 하얀 세상이네요. 아, 제주에 계시군요. 항상 감사히 채슬리를 들으며 주린이를 탈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인턴 가입할 능력이 생길지 하셨습니다. 인턴 가입은 능력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가입하여 배우며 투자를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저부터 준비 없이 투자하여 환상을 쫓아다니는 분들보다는 내 성격이 약간 소위 말해서 우유부단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고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액션을 빨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원칙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생활의 원칙을 해놔야 그래야 이 잡념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서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말할까 말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도 어제 그저께도 문자가 왔는데 노파심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을 그렇게 문자도 오곤 하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예, 약간의 저도 이제 공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머리도 좀 깔끔하게 빗고 면도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에티켓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심 어린 조언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일에 액션을 하는 걸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원칙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는 빨리 할 수 있는 원칙, 나쁜 거는 웬만하면 자제하고 안 하게 만드는 원칙. 네, 이 두 개가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천성은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천성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 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임 하면 해외 주식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1임 고객분 중에 해외 주식 꽤 많습니다. 지금 중국 주식 한 저희가 150억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한 700억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와이프가 채슬리 사무실 방문한 길에 책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말로 갈수록 더 귀가 쫑긋 열리는데 이제 뭔가 의미와 전무님 해설을 이해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네, 월간 전망 때 어떤 분이 전무님이 한 번씩 흘러가면서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잖아요. 이게 대놓고 무슨 잘못하면 저기 채슬리 TV 가보면 박세익 전무가 종목 찍어준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종목을 뭐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목을 찍어준다? 네, 그 10번 중에 9번 맞고 한 번 틀리면, 대박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오랫동안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맞는 종목, 틀린 종목, 그 중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틀리는 거 있더라도 우상향하는 그런 실적을 내는데, 이 종목 얘기를 막 위주로 해서 결국은 이게 매매를 다 90%는 매매 잘못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았더라도 내가 그거 10% 먹고 팔았는데 안 샀는데 세 가지 타입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버려서 못 샀다.
그 다음에 샀는데 조금 사가지고 100만 원 사가지고 15만 원 벌었다. 네, 세 번째는 그거죠. 비중이 방금 비중이 너무 비중이 너무 작게 샀다. 그리고 조금 먹고 팔았다. 살라고 했는데 못 샀다. 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종목은 사고 물타기 해서 이 종목 어떻게 되나요? 이 종목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욕들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9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답답한 장에서나 그럴 때 한 번씩 보면 이거는 정말 괜찮은데 하는 것들 슬쩍슬쩍 얘기할 때 그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귀담아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고기를 잡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그죠? 웬만하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배당주 가지고 계신 거 보시고 그냥 그것으로 계속 하라고 하신 거 듣고 참 진실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번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 원칙이 무조건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 판단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제 생각 없이 시내 나갔다가 앞이 안 보이도록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집에 도착하니 눈이 딱 멈췄네요. 신문이 안 오는 동네에 살고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신문 읽어주시는 이 방송을 반갑게 듣게 됩니다. 신문 배달 지국이 없어서 구독 신청하면 다음날 온다니 신문이 아니라 구문 같아서 포기했다고 하시네요. 백년설님은 김장하셨나 보네요. 모닝은 김장하느라 못 듣고 지금 들어왔네요 하셨습니다. 시계로 할아버지 126 법칙가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주린이었구나. 그동안 수많은 꽃을 일찌감치 꺾어버렸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며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며 언젠가는 되겠죠. 네, 무조건 됩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대체 불가 방송 빡센 루틴. 출근길 퇴근길 체슬리 방송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부지런한 개미 집단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좋을 텐데 저 역시 현업에 종사한다는 핑계로 일단 랩 상품에 가입한 상태라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일과 투자를 모두 신경 쓰기 어려워서 투자 실패도 많이 해서 10년 전부터는 테슬라를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월급의 일부를 매달 월급날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께서는 산업의 중심에 있거나 시대 정신이 있는 종목을 골라서 적립식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매달 그렇게 살 수 있는 실천력도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예금 적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손절의 아픔보다 매수 후 편안한 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 모든 성장은 제슬리 덕분입니다. 코뼈가 휜 것을 바로잡는 수술만 해도 비염이 줄어들고 코 막혀도 숨쉬기가 편합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코내부뼈가 휘어졌는지 그거 제가 2005년도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 안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여의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수술을 하고 하나도 차도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미안해 하셨는데요. 이렇게 비중격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가 부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 쭉 다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무리 이 안에를 갖다가
그때 뼈 깎고 요 부분 마취해가지고요. 부분 마취해가지고 제가 눈 뜬 채로 다 봤거든요. 막 망치 같은 걸로 코 안을 갖다가 막 깨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3주 지나도 코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희한하네 뭐 하시면서 근데 아무튼 수면 부족 이런 것도 중요하고 주말에 잠을 좀 푹 잤더니 오늘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전문인과 12월 20일 날 삼성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딸과 사이도 기대하고 함께 뵙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박람회,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 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큰일 났네요. 34분입니다. 이제 웜의 소통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 제도 시행 37년 만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시군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100만 명밖에 안 되나? 예, 그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지 37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군요. 올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령자는 4,100명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이 중 99%가 일정 연령, 현재 63세에 도달을 했을 때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노령연금 가입자였고요. 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을 향해 가고 이에 맞춰서 가입자들의 납입 기간도 늘어나면서 월 수급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아져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 역시 커지기 때문이고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지난 2016년만 해도 약 13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34만 명을 거쳐서 지난해 86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올해 100만 명이 넘었군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고요. 자, 올 8월의 경우에 월 수령액 100에서 130만 원 미만이 100에서 130만 원 사이가 3만 5,900명, 130에서 160이 26만 명, 160에서 200만 원은 22만 명, 200만 원 이상이 8만 4,393명으로 확인이 됐군요. 특히 올해는 월 300만 원 넘게 수령하는 가입자가 처음 나왔는데 8월 기준으로 총 16명이 여기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이 중 최고액은 월 318만 5,040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들은 연금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입해서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데다가 대부분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춰받는 제도로 이를 통해서 수령액을 늘린 거군요. 한편 올해 가입하는 직장인이 노령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직장생활 30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액이 357만 원을 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9% 가정이군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DVD 대여에서 출발한 넷플릭스가 102년 된 워너브라더스를 삼키다. 오늘 모닝브리프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자, 넷플릭스의 대표작 오징어 게임과 워너브라더스의 인기 시리즈인 해리포터가 한 식구가 될 예정이다. 넷플릭스가 5일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를 약 106조 원에 인수한다. 와, 인수 금액이 106조.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가 해리포터와 슈퍼맨까지 집어삼켰다. 자,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TV 스튜디오와 HBO 채널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23년에 설립된 워너브라더스는 해리포터 그리고 반지의 제왕, 슈퍼맨, 배트맨 등 수많은 글로벌 히트작을 보유한 할리우드의 상징적인 스튜디오이고요. 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면 초거대 공룡 미디어의 탄생으로 영화 TV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LA 할리우드에 있는 넷플릭스의 스튜디오인데 그 뒤로 저 멀리 헐리우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스랜도스는 워너브라더스와 결합은 장기적으로 더 강한 넷플릭스를 만들 것이라면서 콘텐츠 소비 방식이 급변하는 시대에 멈춰 있을 수 없다고 인수 소식을 알렸고요. 이번의 인수전은 컴캐스트, 파라마운트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성사됐고 넷플릭스는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넷플릭스가 이처럼 대규모 인수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인수 대신 독자적으로 성장해온 테크 기업의 헐리우드 정복이 사실상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번 인수를 통해서 넷플릭스는 카사블랑카, 시민 케인, 오즈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고전 명작부터 해리포터, 반지의 슈퍼맨, 배트맨 시리즈, 그리고 왕자의 게임, 석세션, HBO 맥스에서 스트리밍되는 프렌즈까지 방대한 영화 TV 콘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1997년 DVD 대여 서비스로 출발한 넷플릭스는 코로나 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입자 3억 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OTT로 자리 잡았고요. 2010년대부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뛰어들면서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바꿔온 넷플릭스가 100년 넘는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까지 손에 넣게 되면서 또 한 번 업계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인수에 CNN,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TV 관련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워너브라더스는 내년 3분기까지 이들 TV 채널 등 방송사업 부분을 기업 분할해서 떼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CNN하고 TNT랑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TV는 매각 대상이 아니군요. 이 사진은 2022년 아바타 2로 방한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시군요. 카메론 감독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자,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영화의 극장 개봉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할리우드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고요. 익명의 영화 제작자들은 4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넷플릭스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시간을 자사 플랫폼에서 보내지 않는 시간으로 여긴다. 그들에게는 극장 상영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고요. 자, 제임스 카메론도 이번 합병이 영화 산업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카메론은 인수 발표 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넷플릭스의 공동 최고 경영자 테드 스랜도스가 극장 영화는 죽었다고 00년이 말해온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극장 개봉을 유지하겠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엉터리 믿길 뿐이라면서 넷플릭스의 극장 개봉은 일주일만 걸겠다. 아카데미 출품 자격만 갖추면 된다는 식이다. 영화는 처음부터 극장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끄는 미국 감독조합은 인수 발표 직후 넷플릭스와 긴급 회동을 갖고 업계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미국 작가조합도 성명을 통해서 이번 합병은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낮추며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시청자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다양성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다만 인수가 성사되려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승인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고요. 넷플릭스와 HBO 맥스를 합치면 미국 스트리밍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고, 미국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합병 이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 이 얘기를 제가 했었죠. 우리는 투자자들은 독점 기업을 찾는데, 규제 당국에서는 경쟁을 저해하는 너무 한 기업의 독점 기업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넷플릭스는 유튜브, 틱톡 등 무료 영상 플랫폼도 스트리밍 시장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경우 시장의 범위가 확대돼서 점유율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고, 만약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면 넷플릭스는 워너 브라더스에다가 58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와, 100조 정도로 인수하는데 그게 무산되면 8조 5천억 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미 법무부는 초대형 인수 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넷플릭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파라마운트의 CEO 데이비드 앨리슨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규제 당국에 워너 브라더스를 파라마운트에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제 주변에는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런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박살났을 때, 그런 기업을 우리가 싸게 매수해서 가만히 냅둬도 이 시간이 그냥 이런 기업들이 계속 독점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M&A도 하고, 그죠? 시장에 있어서 계속된 경쟁 속에서 경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이 OTT의 최대 어떤 플랫폼이 되어 있는데, 이 컨텐츠를 확보하는 거죠. 컨텐츠를 또 확보를 하고, 이 워너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컨텐츠를 계속 울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슈퍼맨이나 반지의 제왕 이런 IP도 계속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배트맨 등등. 하여튼 대단합니다. 1997년에 DVD. DVD를 대여하는, DVD 대여하는 서비스로 시작한 회사가, 참 이렇게 세상은 계속 영원한 승자, 영원한 패자도 없고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 변화를 우리가 잘 읽어서 투자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얼마 전 2022년만 하더라도 주가가 70% 이상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우리가 퀄리티 주식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고 K메디의 도약, 직접과 연계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박구선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이시군요. 2010년 미국에는 제약사 모더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모더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후자는 아직 낯설다. 왜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모더나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성장했고, 그곳은
직접의 시너지가 가장 강력한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총 22곳인데 도 하나당 3곳 정도가 있다고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 중 정부주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대구 경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2곳에 불과하고요. 정부주도는 20곳은 지자체나 지자체와 민간의 합작인데 클러스터란 본래 군집을 의미하고 우수한 인재와 기업, 연구기관 등 인프라가 집접되고 인프라 간 연계와 집중된 투자를 통해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의 구조는 어딘가 과하다. 바이오 산업은 자본 전쟁이다. 미국의 화이자는 연간 R&D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존슨앤존슨은 지난해에만 R&D에 25조 원을 썼고요. 내년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이 35조 원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차이이고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파편화된 클러스터 구조는 자원을 분산시켜서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정부는 최근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첨복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은 첨복단지의 특화 프로그램형 R&D 지원과 첨단 장비 도입, 타 클러스터 연계 협력, 창업기업 단계별 지원 등 첨복단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AI 기반 완결형 클러스터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K-메디허브는 지난 15년간 3,200억 원 규모 연구개발과 기술 서비스 2만여 건을 통해서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1,300억 원 규모 첨단 인프라를 구축했고 신약 의료기기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 기업과 병원, 연구소에 123건을 이전했습니다. 또한 항암제로 국내 최초 FDA 승인을 받은 폐암치료제 렉나자의 초기 개발에도 기여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역량을 입증했고요. 첨복단지는 종합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퀀텀 점프를 이끌 준비를 마쳤다. 첨복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가 연계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 보스턴 클러스터의 캔달 스퀘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제곱마일로 불린다. MIT를 중심으로 인재, 기업, 연구소, 투자사가 모여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더나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지난 9월 보스턴, 캠브리지, 고베, 바젤 등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관계자들과 클러스터의 성공 조건에 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은 한 목소리로 집적과 연결하고 강조했다. 우리도 방향은 맞춰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민간의 역량이 한 곳에 모여 연계할 일만 남았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 건강은 해외 제약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제 다시는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고 바이오 주권, 안보,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네, 저희 아들이 요 캔달 스퀘어 요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추석 때 갔을 때 깜짝 놀랐죠. 예전에 한 8년 전에 가봤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바이오 기업들이 건물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보스턴 호텔이라고 있고 그 바로 옆에 구글도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 캔달 스퀘어 쪽을 거기가 지하철역 이름도 캔달이죠. 네, 그 뒤쪽으로 이제 걸어가다 보면 뭐 닥게다 그리고 사노피 뭐 바이오젠 뭐 쭉 계속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쫙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 말씀에서도 100%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클러스터를
어떤 시너지가 나게끔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뭐 이쪽 바이오 쪽은 잘 모르고요. 우리 자산 운용 쪽만 하더라도 지금은 보면 세종시에 정통부가 있고 정통부도 큰 자금을 운영합니다. 제가 인피니티 때 있을 때 저희가 정통부 자금만 한 4,500억을 운용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형님격인 국민연금은 전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학연금은 나주에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여의도에서 국민연금 아니면 사학연금 아니면 정통부 그리고 뭐 노동부 국토부 많습니다. 그런 자금 운용 뭐 노동부 국토부야 뭐 하는 일이 본업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 어마무시한 자금을 운용하는 그 기관들을 지역 분배 차원에서 이렇게 찢어놨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한국에 가면 어디 가면 전주에 가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정통부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 뭐 정통부의 자금 운용부만 그쪽에 모여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메릴린치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됐고요. 골드만삭스나 세계적인 IB들이 한국의 그 연기금 도시 거기에다가 브랜치를 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브랜치를 두면서 거기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꼭 전주에 사학연금 해가지고 그 사학연금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학연금에 계신 분들이나 전주에 계신 국민연금 관계자분들도 보면 수서에서 SRT 타고 막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주말부부 하고 있다든지. 근데 이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주변으로 각 증권사 브랜치가 다 생긴다는 거죠. 국내 증권사 브랜치부터 외국계 증권사 브랜치까지. 그러면서 어디 하면 전주 아니면 뭐 나주 하면 그쪽이 연기금 도시가 돼서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금융 허브가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걸 막 찢어 놓으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런 연기금 도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어디를 자동차 도시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거는 처음에는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 가구 거리 아니면 어디나 양복점이 모여 있는 거리 하물며 뭐 어디나 떡볶이가 모여 있고 뭐 얼마 전에 김천 해가지고 그 김천을 갖다가 김밥 천국의 이름을 따서 그 김밥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그게 경제적 효과가 큽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직접과 연계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이 클러스터를 참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파격의 건축가 프랭크 게어리인데 건축가 프랭크 게어리가 1978년 LA 산타모니카에 자신이 들어가 살 집을 지어 공개했을 때 건축계는 충격에 빠졌고요. 프랭크 게리 하우스로 명명된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짓고 있는 건지 부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었는데요. 주택 외벽에 값싼 함석판과 합판을 덧대면서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못을 써서 마감을 했고요. 그마저도 못을 다 박지 않은 채로 방치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인상을 일부러 줬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었느냐며 의아해하자 게리는 나는 건물이 완성됐다는 느낌이 싫다면서 집은 완전하게 지을 필요가 없고 계획과 도면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셨군요. 게리는 완성된 것보다 즉흥적인 것,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변화에 끌렸고요.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에 매료되는 것도 그런 성향에 기인한다.
유대인인 게리의 가족은 안식일에 잉어를 요리해 먹었는데 10대 시절 게리는 요리하기 전에 잉어를 풀어놓은 욕조에 들어가 놀곤 했는데 작품에도 이런 성향이 투영됐고요. 물 밖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순간의 모습을 포착한 21m 크기 물고기 조형물로 유명한 일본 고베시 피쉬 댄스 레스토랑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 경기장 앞에 있는 물고기 조각 등이군요. 티타늄을 휴지처럼 구겨서 건물 외벽을 꾸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빛의 반사에 따라 일렁이는 파도처럼 보이는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 야외 음악당, 빌딩의 중간 부분을 종이 상자처럼 손으로 움켜쥐어 쭈그러뜨린 형태의 체코 프라하의 나셔널레 네덜란드 빌딩 등에도 물고기의 역동성을 건축에 담고자 했던 게리의 의중이 녹아 있다. 한국에도 게리의 건축 미학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2019년 서울 청담동 명품 거리에 등장한 루이비통 매종 서울의 유리지붕이다. 도포자라 흔드는 한국 무용의 우아하고도 역동적인 춤사위를 표현했다. 아, 그래요? 평생 규칙의 파괴자라는 말을 들었던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5일 영면에 들었다. 아유, 돌아가셨군요. 건물이 건물처럼 보이는 것이며 그리스 신전조차 싫다면서 세상에 없던 건물을 탄생시켜온 그는 생전 자신의 작품을 미지로의 도약이라고 설명했다. 야, 게리의 말대로 건축가는 도시에 이전에 없던 표정을 선사를 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 시마크 호텔을 설계한 백세계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는 서울과 강릉의 표정을 바꾸어 놓았다.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드윅이 한강 노들섬에 공중정원을 짓는다는 소식도 우리를 설레게 한다. 그게 건축의 힘이다. 근데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이 규칙의 파괴자. 건물이 건물처럼 보이는 것이면 그리스 신전조차 싫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건물이 건물다워야지. 우리만의 이 고정관념으로 이래야지, 저래야지.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고, 기존의 틀에 맞춰야 된다. 기존의 이 프레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 분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틀을 깨는 사람들, 규칙의 파괴자. 그래서 그런지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지금 뭐 빅테크 이러지만 영어에서는 한동안 디스럽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괴자라는 거죠. 디스럽터. 그래서 그런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것도 디스럽터였었고 아마존, 쿠팡 이런 게 다 디스럽터죠. 세상은 그렇게 새로운 혁신이 표준을 만들어가고 그 표준이 될 때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 표준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뭐가 더 생산적이니까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 표준이 하나의 다시 확고한 틀이 됐을 때 그 틀을 깨면서 그것보다도 더 훨씬 효율적이게 나타나면 또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의 틀을 또 깨버리고 그게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제 성격이 요 앞에 이분이 해놓은 게리는 완성된 것보다 즉흥적인 거 네.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변화. 네. 제가 약간 변명인데요. 계획을 잘 안 세웁니다. 계획을 잘 안 세우고 네, 즉흥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밥 먹으러 어디 가야지 생각도 잘 안 하고요. 그 밥 먹으러 어딜 갈까 하다가
그러면 생태찌개 먹으러 갈까 하면서 가다가도 뭔가 새로운 가게가 오픈하면 저기 가볼까?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보니까 그 틀에 딱 짜여져 있는 틀에서만 행동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편한데 그 틀의 루틴에 프레임에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은 되게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변명입니다. 저의 적극적인 성격에 대한 변명인데,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또 살아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첫 직장에서 사장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셔가지고 총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사표 내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 루틴한 일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나와서 실제로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긴 했는데 저는 이 예측 불가한 이 주식 시장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런 게 재밌지, 항상 틀에 짜져 있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사람마다 적성이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또 3,000%로 빠지다가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큰일 났네요.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 자율주행 서비스 로보택시 앱 테슬라의, 미국 테슬라가 지난달 국내에 이 핸즈프리 자율주행 서비스 감독형 FSD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 무인 로보택시 앱까지 선보이며 국내 시장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 감독형 FSD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방 주시만으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북미에서 먼저 상용화 됐고 캐나다, 중국 등에 이어서 한국은 7번째 출시국입니다. FSD는 한국 내 규제를 우회한 서비스이고, 로보택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애플 국내 앱스토어에 선제적으로 오픈했습니다. 복잡한 도로 환경, 촘촘한 5G 인프라, 높은 신기술 수용도를 지닌 소비자를 모두 갖춘 한국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 테슬라는 지난 23일부터 국내 소비자들에게 감독형 FSD 사용 권한을 부여했고요. 유튜브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하는 국내 체험 영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FSD는 북미에서 생산된 특정 차종만 사용 가능하고요. FSD 옵션이 한 900만 원 하는데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단순히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요. 다만 기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항시 대비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FSD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을 누가 있는가? 100% 운전자 책임입니다. 이 기술이 한국에 상륙한 것은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모델은 연간 5만 대까지 국내 인증을 면제하는 한미 FTA 조항 때문이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상한마저 폐지돼서 향후 FSD 적용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현재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로 한국은 도입 전이고요. 그런데도 앱을 미리 열어둔 것은 테슬라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로보택시로 돌려 수익을 창출하는 오너 겸용 공유 모델을 한국에도 도입하겠다는 신호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와 보험 문제, 택시업계의 반발 등 현실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자, 테슬라에 비해 현대차 그룹은 속도보다 안전을 강조하면서 아직 전열을 정비 중인데, 정의선 회장도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늦은 편이라면서 격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안전 쪽에 포커스를 두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자율주행 전략을 전면 수정하며 추격에 고삐를 쥐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고가의 라이다 중심 모델 대신에 테슬라 같은 카메라 중심으로 선회하고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 AI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내년 하반기에 공개하고 27년 부분 자동화인 레벨 2에 AI와 센서 기술 등을 추가한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총괄해온 송창현 사장을 교체하고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도 단행했고요. 로보택시 사업에서는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구글 웨이모와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차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데이터 확보인데 테슬라가 전 세계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오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현대차는 국내 특정 구간 테스트에 머물러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열세입니다. 옛날에 2007년도 6월 달에 아이폰이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고요. 개발이 아니라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가 한 1년 동안 아이폰 수입을 막았었는데 그 큰 대세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율주행도 뭐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 위에 18만 전자, 92만 닉스 가야 합니다. 5000P 조건이라는데 전자와 닉스만 올라서는 5000P 달성이 어렵다. 코스피가 지난 5일 다시 4100선을 회복하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은 5000P 달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1, 2위의 두 종목 주가가 이미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만으로 5000P를 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른바 삼전 닉스의 독주를 넘어 증시 전반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5000P가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요.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전자와 닉스가 올해 각각 뭐 70% 그리고 닉스가 한 220% 올랐나요? 그렇게 여기서는 지난 5일 종가를 기준으로 전자와 닉스가 각각 70% 상승할 경우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70% 더 올라야 5000 간다고요?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주가가 5일 마감가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수치다.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4100에서 5000 가느니까 4000에서 5000 가려면 25% 지수가 더 올라야 되고 그죠? 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니까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추정에 따르면 5000P 달성은 두 종목의 주가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둘 다 70%씩 올라가면 그러면 전자는 18만 4천원 정도, 닉스는 92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요. FN가이드의 증권사 컨센서스는 전자가 13만 7천원, 하이닉스가 74만 6천원 정도입니다. 국내 증권사들 평균 목표 주가보다 더 올라야 5000P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올 들어 전자는 이미 2배, 닉스는 3배나 올랐지만 여기에 70% 가까운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자, 단일 종목만 오른다고 가정하면 조건은 더 까다로운데요. 전자가 23만원에 올라야 코스피 5000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제외하고 이때 시가총액은 640조에서 1360조로 늘어나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전자가 가만히 있고 닉스만 올라야 된다면 닉스는 153만원까지 뛰어야 되고 153만 닉스가 이루어지면 시가총액이 1116조까지 커지면서 테슬라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목표가의 최상단 수준입니다. SK증권은 전자 목표 주가를 17만원, 닉스를 100만원으로 제시했고요. 당시 SK증권은 기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아닌
PER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고요. 두 종목의 가파른 이익 성장세에 밸류에이션 방법론까지 바꿔가면서 상향 조정한 목표 주가입니다. 결국 한껏 끌어올린 목표 주가의 최상단에 도달하는 상황에서나 두 종목이 지수를 900포인트가량 견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자하닉스의 실적 성장세가 확연한 만큼 주가 전망이 밝고요. 반도체 랠리를 주도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인 주문형 반도체 ASIC 개발에 나서고 있어서 HBM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노건창 센터장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실적 흐름이 좋고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 외에는 기업의 펀더멘털 등의 리스크 요인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주주들이 이미 기대치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한 상황에서는 증시 전반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5,000p 안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와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조방원 업종은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상법 개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학균 센터장은 주주 친화적인 법안이 발표됐지만 상장사들이 실제로 주주들을 신경 써서 경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단순히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들을 생각하고 경영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 경영진들은 열심히 그냥 경영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동안은 너무 이렇게 대주주에 편향된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경영진들은 열심히 원래 하셨던 것처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시면 되고, 이번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주 가치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평준화되고 평등화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른 종목은 가만히 있고 이 종목들만 이렇게 올라가서 5,000포인트가 가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이 되면 제가 우리나라 이익 증가 없이도 4,300 갑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다 제 가치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4,300을 얘기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까지 좋으면서 이익이 확 늘어났죠. 거기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때문에 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만 유지를 해줘도 우리나라 지수는 올 연말이 아니죠. 얼마든지 한 앞으로 1년 안에 5,000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 이 IT라는 게 장치 산업이고 거기에 따른 시클리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또 다운턴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 보여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한번 약간 쉬고, 그리고 내후년에 다시 뭐 반도체 이 사이클이 다운턴에 들어갔을 때는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후년 하반기가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한 6,000을 가는, 내후년 말이면 6,000 가는 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워메시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그렇게 화이팅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의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